기쁨을 이야기하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얘기하면 약점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오늘은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말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두 번째는 돌려서 말하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좀 한다는 우리는 보통 돌려서 말합니다. 저는 사실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게 좀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답답한 걸 잘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돌려 말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돌려 말하는 화법은 세련되다는 인상을 줬고 사회적으로 권장되어 왔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얘기하면 약점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말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이고 위험 부담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돌려 말하기는 위험 부담이 낮습니다. 말하고는 상대가 발끈하거나 어떤 상황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much better, 가벼워집니다. 이 화법은 사실 사회생활에서 유리하죠.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처럼 너무 직설적인 화법은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대를 쌓아야 할 관계에서는 이러한 화법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똑바로 말해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번 더 꼬아버리면 상대가 오해할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 말해놓고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한테 내 마음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려서 말하면은 상대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거 반칙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똑바로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거, 그게 저는 약간 반칙같이 느껴졌어요. 이제 참 말이라는 게 참 오해를 낳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는 B라고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각각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그 프레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상대와 나의 프레임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제 생각에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공통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되는 관계에서는 나의 감정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완곡하게 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는 반면 내가 진정한 유대를 쌓아야 하는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의 속마음, 진정한 마음을 똑바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돌려 말하기 스킬이 이제 만렙이 되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스킬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그럴 때 묘한 쾌감을 느끼고 또 통제력을 느끼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흔히 질투심, 분노, 경쟁심, 혼란 유발하기 등이 있고 이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가스라이팅 범주에 포함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이 더 세련된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조종할 수 있어.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의 조종력에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진다면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조종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 알아둘 것은 조종을 하면 외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A와 B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A가 B를 조종해서 사랑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A는 흡족합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고백은 B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사랑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B의 진짜 사랑이 없죠. 결과적으로는 A는 B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A가 평생 그렇게 타인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A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A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은 대부분이 A의 조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A가 조종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A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A의 인생은 거대한 위선 그 자체가 되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는 A는 평생 외롭게 되는데 이것은 슬프게도 A가 그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B를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지요. B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하지만 상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기회를 박탈한 건 다름 아닌 본인입니다. 나아가 A는 B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 고백할 기회를 박탈했죠. 심지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조종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신. 이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신념에 기초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상대가 나를 이용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을 수 있죠. 진심을 드러내면, 즉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내면 그만큼 취약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를 내보이는 셈이며 어떤 행동이 나를 상처 주는지 말하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보이는 셈이지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글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라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몇 번 드러냈는데 상대가 그 부분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진심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굳이 드러내면서 취약성을 드러낼 필요는 없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가까운 사이, 내가 좀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상대와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부 사이인 영희와 철수가 식탁에 앉아 있어요. 영희는 오늘 하루 수고한 철수를 위해서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식탁에 앉아서 자기 컵에 물을 따라 마셨어요. 근데 이때 영희가 말합니다. 당신 쓰레기 버렸어? 뭐 이런 말을 해요. 철수는 갑자기 짜증이 확 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쓰레기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이 확 나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또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아서 더 짜증이 납니다. 결국 철수는 화를 벌컥 내고 영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를 쏟아내거나 침묵으로 응수합니다. 그러면 분노를 쏟아낸 철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영희는 은밀한 기쁨을 느끼죠. 자, 이 상황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영희는 철수를 위해서 열심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근데 철수는 그런 영희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물 한 컵도 따라주지 않고 자기 혼자 홀랑 마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물 한 컵이 아닙니다. 어떤 영희를 향한 그 철수의 작은 친절, 혹은 작지만 따뜻한 어떤 예정어린 그 무엇을 기대한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 사소한 행동 때문에 무너졌어요. 영희는 순간 화가 치솟습니다. 내가 왜 노예처럼 이 사람 밥이나 차려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시작으로 사랑은커녕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럽고 연이어
내가 살지 못한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원망이 들끓어요. 그래서 쓰레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쓰레기 이야기는 철수에게 트리거가 됩니다. 트리거가 되죠. 예. 철수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굳은 일을 한다라는 신념을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왜 안 버렸냐고 하면은 남편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몹쓸 가장이 된 것 같고 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소한 행동도 해주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가장이 돼버린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조망해 봅시다.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A도 B도 어때요? 잘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둘 모두에게 각자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 자신에게는 충분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일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힘든 철수가 목이 말라서 자기가 물을 한 잔 벌컥 마실 수도 있죠. 그리고 영희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저녁상을 마련을 했는데 남편의 그런 행동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죠. 둘 다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영희가 철수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말했다면 어떨까요? 너만 입이냐? 너만 마셔? 야, 나도 한 잔 줘. 뭐 이렇게 곱게 말을 못할 만정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도 물 한 잔 달라는데 보통은 줍니다. 그쵸? 그러면 그 물은 뭐다? 철수가 떠준 물. 적어도 철수가 자신의 행동으로 떠준 물이 됩니다. 우리는 요구할 줄도 좀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줘. 라고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요구가 몇 번 반복이 되면 철수는 영희에게 물을 떠주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희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쓰레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때요? 영희는 결과적으로 물을 얻지 못했어요. 철수가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분노를 터뜨리도록 조종했으며 이때다 하고 자신의 분통을 터뜨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물을 얻지 못했고 애정어린 어떤 행동, 그 무엇으로 인해 행동을 느낄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보통 반복되죠. 상황이 조금 달라질 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나는 섭섭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널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 이 생각이 평생이 될 수 있다. 근데 대화법을 조금만 바꿔서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요구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해줄 때까지. 여보, 나는 여보가 나를 위해 물 한 잔을 떠줄 때 사랑을 느껴. 사소하고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이 나 위해 물 한 잔을 떠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단언컨대 이렇게 말하는데 물 안 떠줄 남편 없습니다. 남편은 평생 안 이러다가 갑자기 미쳤나? 당황스럽겠지만 보통은 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사소한 행동 혹은 말이 트리거가 돼서 나를 감정의 소용돌이로 쳐넣고 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공격을 합니다. 정말로 뭐가 씌인 것 마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정신을 좀 차렸을 땐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준 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나를 좀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어떨 때 남편의 혹은 마누라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이 휩싸이는지, 어떨 때 의자를 내동댕이 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 안에 진정 내가 바란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바란 것은 그저 조그마한 애정, 존중, 배려, 그리고 관심일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한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요구하면 수치심이 듭니다. 우리 보통 사랑 되게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인가요? 아니죠.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사랑받고 자랐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죠.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100% 세포 하나하나까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정서지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받지 못한 나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아파서 무의식적으로 안 봅니다. 내면아이라고도 하죠. 결핍이 많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지 발사일 같은 나를 보지 않는다. 동시에 누가 볼까봐 나 이 거지 같은 부분을 혹시 누가 눈치라도 챌까봐 꽁꽁 숨기죠. 그래서 나도 물 한 잔만 줘라는 사소한 말이 입이 안 떨어질 수 있다. 우리 의외로 이러한 사소한 존중 같은 거 요구 못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막상 하려고 하면 마치 나를 좀 사랑해서라고 말한 것만 같은 수치심이 드는 겁니다. 즉 나는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지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말을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하겠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수이자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조세 캠벨이 말했죠.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네. 뭐 어떤 영화에서도 어때요? 주인공이 완벽하기만 한 건 뭐 7, 80년대 영화죠. 예전 영화는 성과 악이 분명히 대립되면서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들이 의식이 성장하면서 내 내면에 어떤 이중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아 성찰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주인공이 선하기만 하고 악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인공은 이면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인물의 감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죠. 마블의 영웅들은 자기 안에 악과 싸우죠. 선하기만 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악과 싸우고 갈등하고 조커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죠.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 트라우마를 알 때 우리는 그 인물과 연결이 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할 수 있게 되죠. 20년 가까이 수치심, 취약성, 완벽주의 등 현대인이 겪는 감정을 연구해온 심리 전문가이자 휴스턴 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브레네 브라운은 뉴욕 베스트셀러 1위인 자신의 저서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옳다고 확인받고 싶어한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남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다. 남들에게 손을 내밀 때 얻는 가장 중요한 이점은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던 경험이 실은 자기 혼자만 겪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경험담을 남들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숨기고 싶었던 어떤 나의 수치심은 사실은 우리 인류 공통의 어떤 문제다.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게 사실은 상대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또 브레네 브라운의 테드 강연, 취약성의 힘, 수치심에 귀 기울이기에서 자신의 취약성과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누적 조회수 5,400만 뷰를 넘어서 폭발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죠. 그녀는 강연에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본 지가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딸이 수영대회를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저병인가? 뭐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약간 개구리 같이 가는 거였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아무튼 앞으로 굉장히 나가지 않는, 속도가 잘 붙지 않는 그런 종목에 나가게 된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 그 교수 딸이 이제 본인이 그 저병을 종목으로 해서 수영대회에 나가면 꼴찌를 할 게 분명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딸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수영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꼴찌가 될 게 분명한 겁니다. 딸은 웁니다. 딸은 울었다고 해요. 그 교수님 딸은 울었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자기가 꼴찌가 될 게 뻔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마음이 무너질 거잖아요. 자신의 자식이 꼴찌로 들어오는 걸 알고도 수영대회를 출전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이제 딸에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어쨌든 너가 그 대회를 출전하는 것, 그 수영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수영대회에 출전을 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로 어떤 승자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선택은 너가 하는 것이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딸은 결국에 그 대회를 나갔고 그 교수님은 그 딸을 보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랬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딸이 막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딸이 그 대회를 나가기로 했고 결국 꼴찌를 했지만 완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강연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네. 자신의 수치심을 기꺼이 드러내고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어떤 활동,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두렵지만 삶의 여정에 참여해야 된다. 어쨌든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페어플레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즉,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요구할 때 확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한 번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나오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를 좀 해줘. 뭐 베깅하고 비는 게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가져다 줄 기회를 줄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요구하면 나를 이용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이거를 더 이용하고 안 해줄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 해주고 이용할 수 있어요. 싸울 때 내 약점을 가지고 휘두를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상처를 좀 받더라도 내가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상처받는 걸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그거를 시도해볼 것인가 내지는 마음을 아예 닫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한번 요구를 하면서 한번 내 요구를 충족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요구사항을 항상 이야기해야죠. 자, 요구를 할 때 우린 요구를 워낙 안 하고 살아가지고 하도 남한테 이제 배려하면서 살아가지고 요구 한번 하려고 하면은 되게 조그만 요구인데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원한 것이 만약에 관심이나 사랑이었다면 내가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최초의 경험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보는 겁니다. 이 경험을 볼 때 제3자의 눈으로 이 경험을 봐야 합니다. 내가 있고 어떤 상대가 있겠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 그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내가 겪었던 내가 느꼈던 어떤 마음을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본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몸으로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이 경험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의 경험 내지는 그 몇 번의 경험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둬선 안 된다. 네, 내 인생 전체를 걸고서 내가 나 진짜 한번 대면해 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는 있죠. 왜? 진심, 사랑, 행복 한순간이라도 그것만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통제가 좋은가 아니면 진심이 좋은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 압니다. 가족 내지 연인, 부부 정도 되면은 상대의 트리거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당신이 꽁꽁 숨기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모습, 나쁜 모습을 알고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네. 상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해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결되기 위해, 진심을 공감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가슴을 열어젖히는 것.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